예,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마산하포입니다. 그냥 앞으로 경남 마산하포 국회의원 최영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분산 대한민국 지정의 도시 AI 디지털 자유무역 도시 마산하포 국회의원 최영두입니다. 예, 경찰청장님, 지난 토요일 집회로 경찰은 얼마나 다쳤습니까? 105명이 다쳤습니다. 요즘 경찰 시위 진압을 주로 진압 방식을 위해서 강경하게 공격형으로 합니까? 백골대라는 표현도 나오던데. 지금 이 경찰관들이 이순처럼 정경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직업 경찰들이죠. 직업 경찰관입니다. 예, 한 분 한 분 다 정치적 성향도 다 다르고 또 한 집안의 귀중한 자식이자 또 가장이자 또 우리 조카이자 그렇습니다. 그날 그 폭력 사태는 없었습니까? 시위대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뭐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이런 사태는 없었습니까? 폴리스 라인을 밀치고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폭력 시위였고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쇠파이프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적 시위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왜 평화적 시위를 위해서 여경을 폴리스라인 앞에 세우고 그랬는데 요즘도 그렇게 합니까? 한때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그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죠.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예, 그리고 또 여경의 그 고유한 업무도 있을 수 있지만 여경을 그렇게 위험한 시위 현장에 전선에 내세워서 한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 있는 접근이라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 평화로운 시위, 지금 집회 시위를 평화롭게 관리하는 것이 경찰 출동의 목적이죠. 당연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불상사가 없도록 관리하셔야 되는데 다만 경찰관들이 제복 입은 경찰관들이 많이 다치는 사태는 없어야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전 경고 또 사전 계고 이런 것들 많이 해주시고 뭐 경고하고 계고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위대를 진압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요즘 체류탄 씁니까? 체류탄 쓰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전에 80년대 시위 현장에 있을 때는 참 대단했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철진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찰이야말로 우리 가족이라는 사실을 또 알아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 주간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경찰관들 주치 폭력에 시위 폭력에 많이 다치고 있습니다. 이 선진국의 법치라는 것은 정말 제로 톨러런스라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시위 벌이면은 바로 수갑 채웁니다. 그런 장면 보셨죠? 예. 외신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의원의 수갑치는 큰일 나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시위대 역시도 반드시 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의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찰이 물리력 충돌을 조장했다는 것은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물리력 충돌을 가장 싫어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경찰입니다. 예, 우리 경찰관들 옛날 같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경찰관들도 있고 또 투표 성향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지지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집안의 귀중한 가장이자 자녀이자 조카라는 사실을 우리 시위하시는 국민들도 기억해 주시면 좀 맞겠습니다. 자, 외교부 차관님 오셨죠? 네, 일차관입니다. 예, 지금 ODA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국회 우리 외교리의 지적도 그렇고 또 많은 야당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늘었다. 이걸 좀 깎자, 감액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6조 3천억 아주 이례적으로 늘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항상 이게 우리나라의 그 글로벌 국가가 되었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수원 국가로 이제 수혜 국가에서 수원 국가로 바뀌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국내에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그 인식의 뒷받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개발 원조위원회 OECD DAC 가입 국가죠. 2010년에 가입했는데 ODA를 확대해 왔지만 절대적 규모는 어느 수준입니까? OECD 국가 중에서? OECD 다학 국가 중에서 밑에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죠. 후순위죠. 그래서 글로벌 탑10이 우리 수준은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 되기 전에 기재부 출입했을 때 그때도 이미 우리 국가에서 우리가 큰 만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높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의 ODA 금액의 국민 총소득 대비 비율이 어느쯤 됩니까? 한국 ODA 금액의 국민 총소득 GNI 대비 비율. 1.7%. 예, 0.17%입니다. DAC 회원국 평균은 0.3. 예, 0.36%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올해 우리 국회가 여러 가지 졸라매고 있습니다만 만일 우리 ODA 예산 6조 7천억을 국회가 승인해 준다면은 우리나라 ODA의 GNI 대비 비율은 0.29%가 됩니다. 그래서 OECD 권고인 0.3%에 근접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 수준에 뒤처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은 이게 비단 윤석열 정부나 우리 여당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북방국가 ODA, 마침 요번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ODA 예산에. 당시에도 북방국가 ODA를 2배 이상 늘리자 그랬습니다. 보건, 의료, 디지털.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ODA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힘든데 ODA만 많이 늘어서 어렵다는 것도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건설적인 대안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국회 예산처에 국회 예결위에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보면은 수원 국가의 사정이 수원 국가인가요? 수해 국가인가요? 수원 국가. 예, 수원 국가의 사정이 아직까지 충분치 않아서 우리가 예산을 맞춰도 예산을 집행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예산 집행도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국회에서는 예산 집행률이 낮으면은 그 예산은 삭감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ODA 감액을 요청하는 하나의 사유가 되는데 저는 이 ODA 예산을 우리 대한민국도 좋고 또 수원 국가에게도 획기적인 방식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바라는 그 수준이 다른 나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도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딸이 놓아주고 또 우리 글로벌 펀드에 나와서 그리고 또 하나 변화는 그동안 우리 외교부가 주로 양자 외교의 한 방식으로 양자 지원 방식을 많이 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에 빌 게이츠 재단하고 오픈 필랜스로피 글로벌 펀드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그걸 그렇게 한 국가별로 주지 마시고 한국도 우리 글로벌 펀드에 같이 돈을 주시면은 보다 규모 있게 아프리카라든가 저개발 국가의 빈곤과 질병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500만 달러 주고 저기에 700만 달러 주고 한다면은 이 글로벌 펀드랑 겹쳐지기도 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글로벌 펀드에 1억 달러를 지난번에 이미 했죠. 그게 유명한 바이든 날리면 사태의 단초가 되긴 했습니다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글로벌 펀드의 사무차장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당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결단으로 글로벌 펀드가 아프리카의 질병과 또 앞으로 인한 사망, 이 빈곤을 퇴치하는 데 질병 퇴치에 큰 도움을 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만 명의 사람을 구했다고 아주 크게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 방식이 하나 있겠고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국내 예산은 좀 쪼들립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라고 작가님 들어보셨습니까? 미네소타 프로젝트? 네. 예, 저기 있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1950년대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공적 원조를 해주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험프리 부통령이 마침 미네소타 출신이어서 대한민국에 대한 공적 원조를 미네소타 대학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의학, 또 농학, 또 공학, 서울공대, 서울의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게 사실은 미네소타 대학에서 1950년대 말에 다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랬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두는 ODA 중에서 많은 경우 이제 세계 각국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나라도 주는 다리 놔주고 철도 놔주고 뭐 이런 것 정도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주들이 해주지 못한 아주 특별한 것들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교육시켜 주는 겁니다. 바로 미네소타 대학에서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의 교수와 장차 우리 공학의 기초가 되는 큰 분들을 가르쳤듯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또 우리나라의 대학원에서 안 그래도 우리가 이공계 인력이 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공계 인력이 자꾸 외국으로 나갑니다. 외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이공계 인력을 오히려 최우수 이공계 인력을 외국에서 ODA 방식으로 ODA 지원을 통해서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미네소타 대학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교육을 시켜주자. 지금 예컨대 우리가 ODA 예산을 아시안 국가 한 국가에 주어서 뭐 의료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는 ICT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환경이 아주 고급 기술을 배워주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일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불러서 가르친다면 정말 최고급 인력을 기르게 되겠죠. 그분들한테도 대단히 중요한 ODA 확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뿐 아니라 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공계 인력이 부족해서 내후년까지는 한 3만 명 정도의 많게는 6만 명 정도의 AI 디지털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카이스트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R&D의 남방 한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어디쯤인지 아십니까, 차관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판교입니다, 판교. 판교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윤종호도 울산이지만 울산에 큰 사건이 있습니다. 울산에 눈물이라고 부를 만한 사건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니까 현대중공업이 R&D 인력 부족으로 R&D 본부를 판교로 옮겼습니다. 현대라는 도시를 통해서 울산이 컸는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인력이 왜 그랬느냐? R&D 인력이 없어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로템, 두산 에너빌리티, 뭐 LG전자, 글로벌 정말 그 제조 기업들, 기가 팩토리급의 제조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회사 회장님을 만나서 우리 창원이나 마산에 R&D 센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그런 말씀이 R&D 센터는 고사하고 젊은 사람들이 판교 이남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판교 남방 한계선이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지금 아시안 인력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간혹 지방대학 석박사 논문 중에 영어 논문으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아시안 국가, 특히 베트남 같은 학생들이 쓴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지방대학에도 많이 유학을 와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들을 우리가 ODA 방식으로 선제적으로 예컨대 외교부에 한 ODA 자금 중에 한 아시안 협력 기금 같은 게 있죠. 네. 한 아시안 협력 기금을 한 50억, 천년도는 한 100억 하면 예컨대 학생 1인당 한 5천만 원씩. 그럼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럼 100명을 하면 50억이죠. 50억을 떼내서 카이스트가 가르치고 영어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로템, 하나 오션 이 같은 큰 글로벌 기업에서 필요한 그런 핵심 인력들이 OJT로 또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을 나중에 우리 취업시켜 주겠다고 미리 약속을 하고 스칼라십을 주고 그러면은 그리고 그 대학 캠퍼스는 경남에서 근데 뭐 경남대학이 내놓을 실제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ODA 예산을 국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아시안의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유치할 수 이렇게 초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혹시 차관님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의원님 아주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동안 이제 개발도상국들과 얘기를 해보면 가장 많은 ODA 원하는 분야가 교육이나 인력 양성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한 아세안 그 연대 구상에 따라서 현재 한 4만여 명의 아세안 예. 그 인재들을 교육시킬 그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공계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그 아세안의 그런 그 학생들을 석박사 과정에 한국에 그렇습니다.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 한국에서 또 잡을 주고 예, 또 그 이후에 그분들이 원하면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예, 한 아시안 간에 그런 방안도 엄청난 좀 과학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공학도 그렇고요. 이 부분 지금 카이스트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경남도에서도 경남도지사와 또 경남대학교가 캠퍼스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너빌리티, 두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오션 이런 기업들이 정말 글로벌 인재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능통하고 그 부분 당장 올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한 아시안 기금을 적극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네,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아세안과 이제 협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거 말고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따라서 네. 이미 그런 계획들이 그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만일 부분적으로 성공한다면은 우리 지역 대학들의 특화된 외국 유학 세국 인재 유치 계획. 그래서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50년대 미네소타 대학이 되어서 한국의 대학들을 또 한국의 학문 크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부총리님. 네. 교육부총리님과 이 정부가 지금 참 우리 교육혁명을 위해서 교육개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내력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아이들이 게임하는데 그 태블릿을 주면 맨날 게임만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걱정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 학부모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봤더니 어느 학부모 이야기가 초등학생 학부모인데 한번 이 실습 교실에 가봤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체험 교실 가보니까 야 이거 정말 신세계가 열렸더라. 이렇게 되면은 학부모도 새로운 그 역할이 있고 선생님들은 보조 교사를 두게 되는 거고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과 달리 개인 교사를 두게 되는 거더라. 이건 엄청난 거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저희가 상임위를 해봐도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어서 이게 지금 그런 부정적 여론 때문에 도입에 조금 차질인 것도 사실이죠. 네, 저희가 뭐 워낙 이게 혁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당연히 우려도 있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제 체험을 해보면 바로 다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학부모도 그렇고 뭐 정책 담당자들도 그렇고 또 교사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검인정 절차가 11월 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가 실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질 거다. 이렇게. 저는 국민들을 이렇게 다 설득하고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 봅니다. 네. 당장 우리 국회에서도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국회 얘기를 보고서도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이것을 수도권과 지역의 엄청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번 실험적으로 먼저 써보자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 말 요지는 뭐냐면은 전남이나 경남 또는 경북이나 전북 같은 곳에 이걸 정말 학부모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 공교육 격차가요. 저희 81년에 저희 대학을 왔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81년에 대학 올 때는 지역 마산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데 본인만 열심히 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큰 장벽이 있어서 오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공교육도 지방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공교육이 완전히 지금 힘들어서 약간의 여유가 있는 부모라면 아이들을 서울로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갈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혁신적인 체험을 지방에서 공교육 격차로 해서 아주 낙후되어 있다고 느끼는 지역에서도 해보자.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경남교육청과 창원시와 함께 지금 마산에 큰 공간을 하나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자. 경남의 18개 시군에서 부모와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번 체험을 해서 이걸 한번 경남이 한번 이 AI 디지털 교과서로 교육혁명을 먼저 선도해보자. 그래서 전국에 이게 좋더라는 걸 한번 알려줘보자. 또 전남도 한 군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아마 디지털 교과서 요번에 상당 부분 감액도 아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 감액 요청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대안으로 해서 실제로 지역 의원들과 한번 좀 상의해 주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걸 부르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부총님도 잘 아시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자, MIT 대학원생 사람이 안입니다. 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도에 있는 조카를 가르치기 위해서 대학원 과정 중에 온라인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안 맞아서 그냥 비디오로 녹화해서 가르쳤습니다. 이게 인도에 알려져서 그 유명한 칸 아카데미가 탄생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시죠? 네, 압니다. 네. 모든 교실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실질적 교육성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교실의 문제, 우리나라 근대 교실의 문제는 19세기 만들어진 교실은 한 교실에 있습니다. 20명 정도의 학생이 있으면 그중에 진도 따라가는 학생은 5명 정도, 한 5명 앞서 있고 10명 정도 뒤쳐져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 학생들 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칸 아카데미를 응용했는데 이 칸 아카데미보다 훨씬 진일보한 것이 AI 디지털 교과서죠. 이 우리 부총리님이 AI 디지털 교과서에 참고한 것도 사실 칸 아카데미 같은 에듀테크의 성공을 보고 그러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기적의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빈초등학교로 대구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이 산골 학교에서 폐교육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20막 졸업한 군대를 제대한 선생님이 옵니다. 가보니까 기초학력이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실험적으로 자기가 우연히 알게 된 칸 아카데미 실험을 합니다. 했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성적이 향상됩니다. 이 덕분에 이 학생들이 보십시오. 수포자 학생들이 근데 수학을 포기했다가 수학을 다시 시작하고 이 핵심은 맞춤형 수업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런 맞춤형 수업을 통해서 우리 교과서, 우리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총님이 좀 자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의원이 보여주신 저런 케이스가 정말 한두 개 학교가 아니고 우리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이런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선도교사 지금 10,000명을 양성을 했고 그 10,000명의 선도교사들이 강사연으로 투입돼서 나머지 40만 교사들을 지금 이제 연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일단 이걸 한번 연수를 받으면 교사분들도 다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단순히 그냥 코스웨어를 소프트웨어를 학교 현장에 가지고 오는 것뿐만 아니고 학교 교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고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격차의 해소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저희가 영어, 수학, 코딩 세 과목이기 때문에 수포자, 영포자를 정말 없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 격차도 말씀 주신 대로 당연히 굉장히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영도 의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네, 서지영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 발언하세요.